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인류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식량으로 인한 전쟁도 있고요, 또 영토, 뭐 심지어는 종교 분쟁도 있는데, 최근의 분쟁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전쟁의 양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에너지에 관련된 전쟁이 최근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정말 그 매우 중요한 문제죠. 1년 한 반 정도 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이루어졌었죠. 그때 현 정부에서도 정말 굉장히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그 원전에 관한 얘기 하려고 찾아온 것이 바로 원전 홍보를 맡고 있는 원자력 문화재단입니다. 오늘 원자력 문화재단의 이재환 이사장님 모시고 원전 산업에 관련된 얘기, 또 그 원전이라 그러면 조금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눈도 사실 없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재환 이사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in my hand, saying if you see this. 이재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간 내주셨어요. 아이고,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그러시죠? 아이, 별 말씀 마세요. 네, 우리는 네. 원전을 홍보하는 데니까 시간 많이 이렇게 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드립니다. 그러게요. 요즘 이사장님 그 TV에서, 지상파 TV에서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그 주목을 끌던 드라마 끝이 얼마 전에 났는데, 그게 주제가 보니까는 TWR이라고 하는 고속화 원자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둘러싼 무슨 테러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첩보전이라고 이런 걸 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뭐 영화 보통 테러전 그러면은 뭐 은행 강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정말 원전 자체가 테러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큰 어떤 산업적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원전이 이렇게 참 그 우리 먹거리 성장 동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그 관심이 높아졌는데,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그 이사장님 원래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육부 차관 하셨고, 네. 또 뭐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고. 예. 근데 어떻게 또 갑자기 이렇게 원전 전문가가 되셨어요? 원자력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연구의 핵심적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유관기관이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할, 조금 전에 국회의원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 할 적에 제가 그 선거구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접촉을 하면서, 아, 원자력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그러고 난데 14대 국회, 1992년입니다만은 14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후반부 2년에 네. 통상산업위원회,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그 유관기관의 업무를 이제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통상산업위원회 제가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무렵에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로 네. 정할 거냐 하는 문제로 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그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할 때, 네. 그때 제가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을 서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시다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때 이제 그렇죠?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막 그것이 인연이 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원자력이야말로 국가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이 오해된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원자력이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남달리 좀 그 앞장서 하니까 그렇게 무슨 전문가니 전도사니 그런 얘기가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사님 박사학위도 보니까는 행정학 그 복지행정이시죠? 박사학위 받으신 게? 그렇습니다. 그러신데 이렇게 원자력 재단을 맡으셨다는 게 참 특이해서 제가 좀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특히 해외 원전 사업이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먹거리 산업으로 정말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니까는 원자력 문화재단의 역할도 당연히 커질 테고,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조금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먼저. 네.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은 1992년 3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대국민 원자력 홍보 전담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원자력의 필요성, 원자력의 유용성,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시찰 교육이라든지 또 원자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심포지움 세미나 이런 걸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와서부터는 차세대들에 대한 원자력 이해 교육 사업을 우리 재단의 역점 사업, 소위 브랜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차세대 하면 18세 이하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차세대들이 원자력 이해도가 아주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시는 바와 같이 97% 에너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차세대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됩니다. 네. 그럴 때도 역시 97%를 에너지 97%를 수입하는 그런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자력은 전 세계에 유의가 되는 그런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지금 34.1% 정도를 이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차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안 된다. 이래서 맞춤형 이해 사업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홍보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어 국가가 이제 홍보하는 것 중에서 가령 에너지 절약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중요성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원자력 같은 거는 일반인들이 어쨌든 원자력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조금 전에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의구심을 갖고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소위 네거티브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더 일반 다른 쪽보다는 원자력 부분은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기존 홍보에다가 조금 해외 원전 수출 지원 같은 펑션도 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홍보 외에도. 2009년 12월 말에 이제 UAE 원전 수출 이후에 저희들 원자력 문화재단이 원전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홍보가 필요하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그리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 이런 것을 해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수출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임무가 저희들에게 부여돼서 해외에 가령 지난 12월 9일, 10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홍보관이라고 하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 말레이시아의 아주 주요한 경제인들에게 또 에너지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원전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지금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는 게 이제 반도체, 무슨 휴대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도체, 야, 대한민국 1위다. 조선,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원자력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도 우리 원자력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현황 그리고 세계 원전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했다는 것만 다 홍보가 돼서 그런데 우리 원전의 현황하고 세계 원전 시장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1978년 7월에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된 이후에 지금 2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그래서 20기가 세계 6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발전량의 기수 그렇습니다. 기수는 그런데 발전량으로 보면 오히려 5위에 속합니다. 네. 그런 정도 우리나라 원자력의 발전이 아주 원전의 발전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 축적을 해가지고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죠. 98년도에
오피아로 100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한국경원자는 그걸 또 보강해가지고 2002년도에 APR 1400으로 지난번 UAE에 수출한 겁니다만은 수출 결정된 겁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1400 140만 킬로와트 1400에는 140만 킬로와트를 네, 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축적을 했고 지금 현재로선 약 96%가 원전의 국산화 우리 기술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은 지금 31개국에서 44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91기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협회라고 하는 WNA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전체가 441기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0기 정도 되면 20기가 다 굉장히 포함해서 비중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수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니까요. 그러게요. 네. WNA 보고에 의하면 2030년에 가면은 지금 441기인데요. 43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저 세계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기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1기 건설에 3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3조에 430기면 얼마인가? 1200조 원이라고 하는, 나오네요. 1200조 원의 아주 거대한 그 원자력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지금 공식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전통적인 원전 강국은 어디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좀 경쟁, 여러 가지 아까 수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미국입니까? 전통적인 원전 강국은 어디죠? 그렇죠.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은 역시 미국이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104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기. 104기. 아이고, 그럼 한 4분의 1이네요.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4분의 1. 104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네. 59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이 세 번째입니다. 56기. 이런 식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이 전통적인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2009년 12월 말에 UAE 수주 성공으로 인해서 세계 원전 시장에 6번째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은 역시 프랑스 아까 강국 전통적 강국 이제 3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3개를 얘기했는데 3개의 나라 중에서 수출 면에서는 단연코 미국보다 프랑스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쟁 상대를 우리 경제 상대국은 프랑스죠. 그렇군요. 일본은 어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입니다. UAE 원전 수주 성공 이후에 프랑스는 아직도 그 원전 수주에서 패배한 감정이라고 할까 이것이 상층부에서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전 수출을 이렇게 그야말로 활발하게 하려면은 소위 마케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기술이 도대체 프랑스나 일본보다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아주 어떤 그럼요. 점일까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세계 원전 시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장점이 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세계적으로 운영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원전의 안전 운영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용률입니다. 네. 안전 이용률. 그게 2009년 현재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 거기에서 매년 연말 발표를 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기준이니까요. 네. 공신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2009년 현재는 91.7% 안전 이용률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냐? 전 세계. 세계 평균이 76.0%입니다. 그러면 15.7%가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니까 이건 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운영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부한 건설 경험과 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풍부한 건설은 뭐냐면 1978년 고리 1호기 생겼거든요. 그게 80년대 초 와가지고 거의 매년 한 개씩 짓는 정도로의 경험을, 그래서 20기가 되었어요. 지금 20기고 건설 중에 8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한다면 매년 한 기 짓는 정도의 경험을 축적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98년도에 우리 기술로 한국형 원자로 OPR 1000, 2002년도에 한국형 또 발전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전 세계 우수한 훌륭한 기술이 아주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그런 한국형 원자로가 기술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건설 공기, 건설 공기가 아주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공기가 짧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APR 1400 이외에 수준인데 그건 58개월이면 됩니다. 58개월. 그럼 프랑스 그때 경쟁했었는데 우리하고 그럼 거기는 어디냐? 그럼 60개월이. 우리는 58개월. 근데 2개월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로 그 공기를 아주 우리가 짧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 마지막으로는 건설,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우리는 2,300불입니다. 그 당시에 경쟁했던 프랑스는 2,900불. 그건 차이가 꽤 있네요, 정말. 미국은 3,582불. 그건 큰 차이가 있죠. 그냥 프랑스하고도 프랑스의 전 세계 원전 수출의 강국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 시장에 있어서는 단연코 후발주자긴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런 마케팅 포인트가 좀 잘 좀 먹혀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좀 인정을 잘해야 될 텐데. 단가 같은 건 참 좋네요, 그야말로. 네, 2,300불, 프랑스가 2,900불이면은 뭐 미국이 3,100불이 넘고 그러면은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야흐로 21세기 정말 그 원자력 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녹색 성장 뭐 그런 개념하고도 좀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이유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지금 브라파에서는 매스컴에서 2009년부터 원자력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그런 아주 헤드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계에는요, 첫째로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의 고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석유를 채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항상 40년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 국가로서 엄청나게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0년이라고 그러면 3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에너지 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기후변화. 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지구 온실가스의 그 주범이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가 뭐냐? 대한에너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에너지계에서는 모든 나라가 지금 걱정을 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저탄소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탄소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저탄소 정책이라는 건 이산화탄소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에너지 뭐냐? 원자력. 원전이다 이거죠. 여기에 주목을 갖게 됐죠. 그러면 왜 그러면 원전이 주목을 받느냐?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인 석탄을 쓰면은 991g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석유를 쓸 때는 782g이 나옵니다. 천연가스를 쓸 때는 549g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얼마나 나오냐?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이 분열될 때는 1g도 합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0g이 나온다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석유를 지금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그러면 석유는 782g이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10g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이건 단연코 청정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원전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라늄, 연료인 우라늄은 전 세계 골고루 배치가 돼요. 골고루 잠재히 생산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충북 광산 있죠? 네, 옥천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그런 데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에 별 문제가 없고 가격 파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안정적 에너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원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증설하겠다고 하는 신규 도입이나 증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30기를 진다는 거죠. 영국이 10기를 진다는 거죠. 이태리가 2기를 진다는 거죠. 핀란드가 2기를 진다는 거죠. 심지어 중국은 2030년까지 90기를 진다는 거예요. 인도는 2035년까지 50기를 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국이 저탄소 정책에 따라서 가장 유효하고 대안으로선 원전밖에 없다. 이래서 원전 건설을 지금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이사님 그 원전을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무튼 국가적 과제인데 이렇게 수출을 해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이 그렇죠. 국민들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걸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원전 수출해가지고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가까이 일반 국민들께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2009년 말에 우리가 UAE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세계 석유 매장량이 5번째 되는 그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해 주기로 이제 수주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 4기 건설하는데 비용 거의 약 200억 달러, 200억 불에 달하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소나타, 그 100만 대 수출, 그 경제적인 효과고요. 그 다음에 30만 톤급의 유조선, 대형 유서입니다. 이거 180척을 수출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UAE라는 나라에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을 한국에서 운영해주고 우리한테 인계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보세요. 60년 동안 그 기술자 왔다 갔다 하죠. 설비, 보수, 정비, 고용 뭐 다 들어가죠. 그러면 설비 고용이라든지 뭐 연료 비용 이 판매라든지 이게 굉장한 겁니다. 부속 판매라든지 이것이 약 200억 불 상당의 효과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아마 더 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나서 이 한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해주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연간 11,000명 해가지고 10년 동안 11만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이 되는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까지 430기 전 세계가 건설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느냐.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430기 중에 한 80기 정도를 수출해서 원전 시장의 약 20%를 조면은 세계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80기면 얼마예요? 한 기 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인데요. 앞으로는 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3조 원만 잡아도 80기 3조 원이 얼마입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래서 우리는 원전 수출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이제 시켜야 되고 또 뭐 시키는 중인데 네. 그런데 해외 수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바로 UAE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후에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터키, 네. 그렇죠? 터키가 지금 일본한테 넘어갈 지경에 왔단 말이에요. 네, 뭐 지금 그렇죠?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지만 네. 그 베트남은 넘어갔죠. 베트남은 지금 일본으로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경쟁국들이 가져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대응 노력이 조금 아무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준비해야 될 과제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원자력 발전소의 플랜트라고 하는 단순한 플랜트 수출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게 패키지 플랜트
수출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하면 그 같이 뭐를 이제 주고 뭘 해주고 하는 그런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터키하고 뭐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는데 일본이 이제 중간에 들어서 그 교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 같은 경우에는 UAE처럼 이렇게 자기네 돈으로 100% 해서 지어달라 그런 게 아니고 70% 정도는 한국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또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2기하고 일본이 2기를 했거든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군함. 네. 군함을 베트남에 증정하는 걸로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럽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 거에 의해서 얘기입니다만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자리매김에서는 원전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96% 정도의 국산화가 되어 있고 아직 국산화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2012년까지 끝납니다. 2012년까지 빨리 완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수한 원자력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전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금융체제 이걸 확보해야 됩니다. 소위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그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에 필요한 우수한 부품 산업을 정부에서 육성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애정과 사랑을 줘가면서 우리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에서 볼 적에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정말 이 한국 국민들도 믿을 만큼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우리 수출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UAE 원전 사업이 참 그 뭐 거창하게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발표도 됐고 또 실제 거창하죠. 그런데 최근 조금 잡음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기공식이 자꾸 이렇게 연기도 되고 또 이제 여당 측에서 물론 나온 의견입니다만은 뭐 금융 지원에 대한 소위 미공개 어떤 계약 조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는 아랍 채권 문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 채권 문제도 원전 수주하고 관련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여튼 UAE를 둘러싼 수주를 둘러싼 말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조금 이 사장님이 조금 좀 그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중에 떠들고 있는 이야기들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결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UAE 원전 수출 사업에 그 수출 금융 지원이 의혹이 있다는 등 또는 그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공식을 못하고 있다는 등 또 그 계약이 그 잘 해결이 체결이 안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원전을 비롯해서 해외 수출 플란트의 그 수주에 따르는 수출 금융 지원이 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발표를 안 했다. 그런데 이 발표 안 하는 건요. 전 세계가 원전 수출 내용할 적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발표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 국가하고 발표 안 하게 이게 불문율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표 안 했으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발표 안 한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문율을 그렇게 발표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수출금융 지원 문제만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수출금융 지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비롯한 해외 플란트 수주에 있어서 국제적인 관계인데 이번에 2009년에 그 할 적에 프랑스도 입찰을 했고 우리도 입찰에 가담하고 다 했습니다. 미국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을 때 UAE에서 요구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요구한 게 아니고 입찰에 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수출 금융 지원 의향서를
다시 말해 수출 금융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냐. 쉽게 말하면 그 의향서입니다. 그 의향서를 내라 이래서 모두 다 냈어요. 우리만 낸 게 미국도 내고 프랑스도 내고 일본도 내고 다 냈습니다. 다 모두 다 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UAE에서 지금 그 의향서대로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결정했으니 지난번 의향서 써낸 대로 그러면 우리한테 이 100억 불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줄라느냐. 지금 요구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요구는 정부에서 지금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UAE에만 우리가 원전 수출을 끝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금융 지원. 다시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너희 나라 물건을 살 텐데 돈 좀 꿔주어서 가능하겠냐? 가능하다. 가능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수출 의향서를 다 받았고 또 우리도 그걸 냈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 신빙성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다른 적은 나라, 특히 UAE 같은 돈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요. 의향서대로 수출금융 요구할지 안 할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얘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 하면은 수출금융 지원을 해주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천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UAE에서 우리 지금 건설하는데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지금 조성하고 사무실 짓고 가건물 짓지 아니 건설하려면 가건물 짓지 않습니까? 사무소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결제는 그리고 이게 기공식이다 착공식이다 하는 문제의 시기는요. 그 나라 뭐 지도자가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쪽에서 참석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VIP의 참석 여부를 하든지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사는 한 뒤에 중간에 기공식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죠. 지금 기공식 3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국이 이제 그 경제방송이라서 시청자들이 참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가 됐을 적에 소위 그 원전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사신 분들이 이제 터키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이 폭락을 해버리니까는 굉장히 지금 그 전화들이 많이 와요. 이게 어떻게 좀, 근데 그분들이 참 궁금해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우리 뭐 아무래도 원전 수주라는 게 이렇게 수주가 되면은 또 시장이 금방 또 그냥, 그래서, 도대체 우리 수주 가능성 있는 나라들이 좀 어딘지 또 그리고 뭐 접촉하거나 뭐 한 예상하는 뭐 그런 좀 귀뜸을 조금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원전 플란트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키지 수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수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을 좀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출 예상 국가들에 대해서 우선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 것이냐 그 사람들 나라에 그리고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사업 환경은 어떠냐 이런 것을 고려한 소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지금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현지 사업이나 어떤 나라의 경우 현지 사업이나 또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하고 우리가 같이 어떤 그 협조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또 합니다. 무슨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큰 시장,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의 그 틈새 시장을 공격한다. 이런 하나의 이제 방법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주로 우리는 동남아 국가인데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인프라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인력 양성을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소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원자력 홍보관을 만들어서 가서 지난해 말에 대통령이 가셨었죠. 예. 네. 그다음에
태국은 정부에서 태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 다시 말하면 또 국민 수용성,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원전을 할 때 국민 수용성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또 가서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대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중점. 인도도 뭐 굉장히 원자력 인도는 지금 계획이 상당히 그렇죠? 그 시장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2035년에 50기를 진다고 돼 있거든요. 아이고 50기면 뭐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인도에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시찰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런 아주 적극적인 관계로 있습니다. 남미 같은 쪽에서는 남미는 이제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이런 두 나라를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사실 뭐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도 우리가 참 남미 대륙은 아직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모든 전 산업군이 조금 그런 건데 남미 같은 데 아프리카도 이제 남아공 그럼요. 여기가 저희들 뭐 부통령까지 와서 좀 시찰하고 다 갔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역시 좀 이제 그 국가의 경제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이낸싱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UA 수주 이후에 한국이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원전 수출 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참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얘기가 나와 봄직한 문제가 이제 사실은 정말 그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92년도인가요?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 그 결정적인 아마 준 것 같은데. 뭐 사실 최근에도 우리 그 대전의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조금 그 방사능 뭐라 그럽니까? 그 경보, 백색 경보가 뭐 그 얘기가 한번 유출은 안 됐지만은 아무튼 그 방사능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 같은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그 건설 관련해서도 옛날에 부안에서 뭐 그냥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경주로 갔었죠. 그게. 찬성 반대 그런 싸움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참 현실적으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지만 그게 바로 국민의 수용성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죠.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그게 아마 수출에도 그런 게 무슨 그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수용성 문제가요.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원자력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원전 건설이죠. 원전 건설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그 국민들의 원자력 건설에 대한 이해도. 그러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원자력의 필요성. 그게 수용성이군요. 그렇죠. 필요성, 유용성. 우리 앞으로 원자력 드려야 되니까 UA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자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유용성,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이 이해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용성이죠. 국민들이 수용을 한다.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은 정책은 못하죠. 반대에 부딪혀서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수용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냐면 갈등과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반대 운동과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모하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986년에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할 거냐는 장소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갈등, 지역에서 찬성 반성 갈등이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갈등 상황과 혼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19년 만에 86년의 시간죠. 19년에 2005년에 비로소 민주적인 절차에서 했습니다만 경주로 안착이 돼가지고 경주에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하로. 그러니까 그 19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력 소모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지역에서 내에서 주민 간의 갈등, 이 국력 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력 소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수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수용성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 우리와 같이 1차로 수출해서 이제 6번째로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원전 기술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국가 내부에서 국민들이 이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수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 원전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라고 주장할 것만이 아니라 또 IT 산업이 자동차, 조선 사업, 이제 그걸 넘어서 원전 산업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로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사랑, 지지를 더 보내줘야 되는 그런 수용성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전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의 수용성이 뭐 가령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이 더 높다든가 아니면 더 낮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차이 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 해가지고 데모하고 뭐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불란서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불란서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불란서에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불란서의 에너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우리 원자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의 76%를 에너지에 다 지금 쓰고 있어 남아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원자력에 대해 석유 한 방울도 안 따는 그런 나라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에너지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원자력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1945년 일본에 원자 폭탄이 투하돼서 피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60대 이상, 어떻게 보면 55세 이상 정도는 다 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원자력에 접근하면은 금방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 그 수용성이 우리나라가 높은 편입니까? 세계 전체 이렇게 크게 놓고 볼 적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국민의 이해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높죠. 2010년도 저희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인지도를 네.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89.4%입니다. 근데 원자력이 안전합니다. 하는 얘기는 61% 정도.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낮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필요하면서도 그런 네. 안전면에서는 네. 조금 그다음에 뭐 그렇겠죠.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게 물은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가 27.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89.4%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선입견 때문에 네.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거주지 원자력 건설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속적인 원전 수출에 대한 노력, 네. 뭐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올해 원자력계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조금 이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뭐 그런 과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이제 원자력이 저희들이 벌써 이제 3, 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78년을 기준만 하더라도 벌써 33년째가 되는데요. 그 동안에 20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핵 연료가 있습니다. 사용 후 연료. 그 우라늄은 이제 18개 한 번 원료를 넣으면은 18개월 동안 그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연소가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남습니다. 그것이 사용 후 핵연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요. 2,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온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내에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걸 전부 20개에 있는 걸 점차적으로 금년에는 어디, 내년 2016년에는 어디, 2017년에는 어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모아가지고 중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중간 처리를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재처리할 수 있는 지금 시설도 없고 재처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지금 8기를 더 짓고 있는 중인데 또 6기를 더 짓려고 합니다. 지금 20기 있고요. 8기 지금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기가 지금 또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데는 부지 선정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제일 현안 문제죠. 근데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선 이제 그 용역을 이제 과학자들한테 원자력 공학자들한테 용역을 줬어요. 금년 3월이면 그 용역이 끝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그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안이 나와 있겠죠.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그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원자력 문화재단이 해야 할 몫이 상당히 많이 그러시겠네요.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예, 뭐 심포지엄이라든지 셈이라든지 또는 뭐 이 기획 홍보를 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 소위 방사능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고준위하고 저준위하고 그렇게 나누죠. 그래가지고 고준위는 좀 위험한 거고 저준위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 그러는데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가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이제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바로 그 문제가 이제 원자력계가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문화재단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심포지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원장님 그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도 뭐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호 말이 다시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리하는 그런 이 사업을 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되어 있죠. 미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하게 되면요. 우라늄이 아닌 새로운 원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프로토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나옵니다만 그 프로토늄 가지고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 그런 연료가 있다. 이래서 그렇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그와 같이 제재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이유가 없고 본래 우리는 원전을 에너지에 필요해서 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처리를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자. 근데 미국에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관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걱정을 해서 그걸 이제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어차피 2013년에 끝나니까 작년 10월 25일에 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그 13일에 2차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재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제시를 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재처리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그게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렇죠. 과정이에요. 파이로 프로세싱. 예. 네. 그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처리 방법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프로토늄을 안 나오게 만들으니까 프로토늄 나와야 그거를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 나오도록 하는 건식 방법으로 파이로 프로세싱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1월 13일 날 2차 회의에서는 오케이, 좋다. 그러면 파이로 프로세싱에 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공동 연구하자.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더 좋죠. 근데 다만 기간은 2021년에 가서 그때 가서 결론을 나는 거예요.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재처리의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결정이 이제 그때 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이로 프로세싱을 미국이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한미 원자력 협정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그 팩터로 작용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하여튼 50분이 넘는 인터뷰를 다 이제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사장님 지속적인 원전 수출에서는 해외 홍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겠죠. 계속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원전 수출 산업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원자력 문화재단의 또 하나 부가적인 일이 바로 그런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 같은 거 그런 활동이 또 필요할 텐데 올해 계획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 신뢰 구축 사업입니다. 네, 네.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국민 신뢰 구축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중 매체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원전 시설 시찰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그 사업하는 걸 이제 또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차세대 원자력 이해 교육 사업을 더 확대 정진시켜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지식 정보 협력 사업이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적으로 우리가 원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반에 관해서 국외적으로 어떻게 지금 동향이 돌아가고 있냐 하는 정보 또 그런 자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그런 교류하는 체제는 이루어졌으니까요. MOU를 많이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내지 그리고 비발전 분야의 원자력의 발전을 위한 우리가 공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를 금년 한 해 또 2010년 실적 이상으로 올릴 계획으로 지금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이사장님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좀 느껴지는 게 참 원자력 산업이라는 게 특히 원전 수출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어떤 아까 패키지 말씀하셨죠.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화 활동의 어떤 그런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들 의식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안전 문제 같은 거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서 20%밖에 안 나온 거 보면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으나 그러나 정부나 혹은 관련 원자력 를 맡고 있는 어떤 그런 담당 부서에서 정말 더 안전성에 대해서도 더 우리한테 과제를 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또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고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될 문제로 봅니다. 자, 앞으로도 아무튼 정말 그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고 먹거리인데 그런 중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사님 많이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